업계에서 분석하는 스페이스X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왜냐면 스페이스X에 가봤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꿈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 지구에만 머물지 않겠다. 내가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스페이스X가 생각보다 엄청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들어갑니다. 우리 지구에서 존재하는 공학의 최절정의 기술. 앞으로 스페이스X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는 멀고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요즘은 조금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딱 우주 시즌인 것 같고. 정말 우주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X 상장도 앞두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주제가 정해졌어요.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기업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스페이스X가 생긴 지 꽤 오래된 기업이에요. 2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테슬라는 너무나 많이들 전부 거의 알고 계신데 그렇죠. 테슬라보다도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세운 기업이 바로 이 스페이스X거든요. 네. 스페이스X는 2002년도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테슬라보다 1년 먼저죠. 음. 테슬라를 인수하기 전에 이제 그때부터 로켓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로켓 쪽이었다, 우주 탐사 쪽이었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를 보다 먼저 만들면서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예. 2006년, 2007년, 2008년 펠컨 9 이전에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펠컨 9 이전에 펠컨 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모델. 최초의 모델. 근데 2006년, 7년, 8년 계속 실패를 하다가 2008년에 마지막으로 성공을 하면서 그때 나사와의 계약을 약 16억 달러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수주하면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X가 성장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네. 그때 생겨났던 거죠. 2002년에 설립이 돼서 그 시작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그럼 로켓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오랜 시간 걸리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설립돼서 2008년에 첫 수주 뭐 이제 나사와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성공적으로 빨리 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민간 기업이 무슨 로켓이야, 거기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우주 사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국가 단위로 네. 이루어지는 사업이었고 저도 이 스페이스X가 세워졌다라는 거 자체도 약간 의아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사에서 다시 만든 기업이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라고 처음에 이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마 꿈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 다행성 종족. 지구에만 머물지 않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개념이냐 하면은 그 개념은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시도는 해봐야 될 거잖아요. 처음으로 화성 오아시스라는 프로젝트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켓을 사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막 페이팔을 엑시트하고 팔고 네. 이제 스페이스X를 설립하기 이전이었거든요. 페이팔을 엑시트한 단계였기 때문에 네. 페이팔이 이제 금융 결제 시스템. 금융 결제 시스템이죠. 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거를 이제 팔고 그 돈으로 로켓을 사러 네. 러시아에 갑니다. 예. 화성 오아시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화성에 식물을 보내보겠다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안 판다. 우리가 뭐 국가 단위하고나 계약을 하지 뭐 돈 많다고 우리가 너한테 로켓을 팔 거 같냐. 예.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약간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로켓 비용 생각보다 이렇게 만들면은 전체 발사 비용에 얼마 되지 않겠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내가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돈이 많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릴 생각을 해보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로켓을 사러 러시아에 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만들고 마겠다. 그리고 보여주겠다. 오히려 그때 도끼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2002년도에 스페이스X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을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에도 최종 목표는 화성에 가겠다. 화성에 인류를 만들겠다. 거주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화성인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죠. 왜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참
저는 참 사실 궁금합니다. 뇌 속에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인류의 번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구에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네.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듯이 갑자기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인류가 멸망을 하면 어떻게든 인류의 뿌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행성 종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우리에게 실패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항성님은?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누리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네. 정부에서 뭔가를 쏘려면은 세금으로 쏘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쏴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쏴보면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단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은 반드시 다음번에 해결을 하고 간다라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하고 있었죠.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게 가장 경험에서 네. 성장할 수 있는 큰 경험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실패라고 보지 않고요.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은 이게 실패가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작동하지 않는 법. 이렇게 하면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맞는 말이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작동하지 않더라.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다 보고 일론 머스크에서 나온 기업 문화가 제대로 반영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실패의 컴필레이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배경 음악도 되게 신나고요. 그 자막들도 안타까웠는데 약간 그냥 연료가 좀 부족했네? 막 이런 식이에요.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다가 아니라 연료가 부족했고 내리고 오려고 했는데 계산이 조금 잘못됐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위트 있게 만들어놨어요. 아, 배웠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군요. 그러다가도 이제 하도 실패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막 그냥 우리 열받을 때 타자 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막 아무 글자나 타자 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성공을 바라보는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영상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직원들에게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직원들도 터지면 비싼 게 또 터졌네 하는 게 아니라 재밌고 신나고 이런 느낌으로 바라본다라는 기업 전체의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직원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로 비춰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나에게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라는 것을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했을 때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것들이니까. 무조건이죠. 예, 처음 해보는 일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다음 도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주저하게 되니까.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나로 2차, 3차 발사에서 맞습니다. 누리호 넘어갈 때 그때가 정말 힘들었죠. 네, 나로가 2차 발사까지 계속 실패를 하면서 맞아요. 3차 발사 해낸 때 거고. 성공을 한 게 이제 또 모멘텀이었죠. 그게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고 네. 3차 발사가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었던 건데. 브라질 같은 나라가 이제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실패를 포용해주고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 단위로 이루어진 그 미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나라 단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 보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내 돈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일을 국가가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이 한다? 내가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배제할 수 있는 관점도 저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일반적인 기업가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의 기업가들은 비용과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기업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쉽지는 생각이 들어요. 않았죠. 네. 네. 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비용을 따졌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목표지향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목표에서 딸려오는 부는 우리가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꿈을 같이 실현해 나가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 네.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페이스X는 직원을 뽑는 방식도 굉장히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왜냐면 스페이스X에 가봤거든요. 아, 누구한테 물었어요? 본사에 들어가 봤습니다. 본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비행기의 그 물류 창고 같은 그냥 카고예요. 경납고라고 하는 그 경납고를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회사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뻥 뚫린 공터에 그냥 앉아 있어요? 맞아요. 그냥 뻥 뚫린 공간에 다들 여기서는 엔진 만들고 있고 여기서는 뭐 클린실에서 다른 거 만들고 있고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본체도 만들고 있고 네. 엔진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가서 자유롭게 대화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받아주면은 얘기해도 된다라고 오. 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웠어요. 청바지 입고 이어폰 쓰고 그냥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들어오는 것들은 되게 빡빡하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도 봐야 되고 또 스페이스X의 임원급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면담을 보기도 하고 네. 한다라는데 거기서 뭐 박사학위가 뭐 없어도 좋고 다 좋은데 네가 뭘 했고 뭘 만들었는지를 보여달라가 핵심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뭘 이루어 왔고 뭘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면은 그게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기업에 지원서를 낸다고 했을 때 뭘 만들어 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처음에 딱 왔는데 만들어 본 게 있을 게 없잖아요. 없죠. 사실은 뭐 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제한적일 거고. 그래서 그 물어본 배경에 보면은 네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당황할 거잖아요. 만들어 본 게 없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 난 여기에서 들어오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서 나는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이런 문제를 경험을 했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극복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도전 그리고 실패의 경험, 그 실패를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네. 질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기업 문화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세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 80에서 100시간 정도 일을 한다라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하는 느낌이 좀 강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네, 자발적, 반은 타의적, 네, 약간 이런 것들도 있겠죠. 왜냐면은 목표를 타임라인도 주니까. 있고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분들이 이적 시장에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적 시장에 나오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또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네. 민간인이 우주선 밖으로 나와서 유영하는 폴라리스던이라는 미션도 스페이스X에서 만들어서 화제였습니다. 맞아요. 이 폴라리스 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때 생중계를 했었는데 2년 전이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몇 가지 최초의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을 했었고요. 유영, 네. 그때 유영을 했던 남자, 여자가 있었습니다. 선장이 있었는데 선장 이름은 제러드 아이작맨.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네, 그분이 맞습니다. 지금 나사 국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렇군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였던 사라 길리스가 지금 밖으로 나가서 하고 있고 유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주 밖으로 나갔던 거는 아니고요. 사람이 타고 가는 그 캡슐 위에 보면은 유리 통창으로 이렇게 우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완전히 나오는 건 아니고 몸 반 정도 우주 밖에 나와서 보이는 거 그다음에 그 방사선 체크 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던 거죠. 400km 정도 우주 정거장 있는 그 정도. 그거보다 더 높은 지역 한 1,400km 정도. 1,400km까지 네.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었죠. 원래는 이게 1호였고요. 2호, 3호 계획이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3호는 또 스타쉽을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시험 단계라서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돈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돈은 얼마나 들까 싶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주에 가고 싶다라는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요. 우주에 가려면은 진짜 돈 많은 친구를 사귀면 된다. 네. 보통 돈 많은 친구들이 다 내주거든요. 네. 보통 이 폴라리스 던 같은 경우에는 최소 5,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한 750억 정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요. 그들만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돈만 있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뭐 인맥도 필요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falcon 9이랑 스타쉽이라는 발사체예요. 스타쉽이라는 로켓이 특히나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무려 100명이나 탈 수 있고 내부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기존 로켓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일단 설계는 100명이 탈 수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뭐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게 뭐 달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에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크기가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121m 또는 123m 정도 되는데 네. 거의 40층 건물 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력 자체가 7,500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개발하고자 하는 게 뭐 350톤에서 500톤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7,500톤이 넘는 거죠. SLS, 그 세턴 5 이런 거에 거의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누리호가 300톤 300톤입니다. 이잖아요, 추력이. 1,500톤이면 누리호의 지금 20몇 배 그렇죠. 되는 거니까. 이번 네. 아르테미스 2호는 SLS로 쐈어요. SLS. 네. 그거는 몇 톤 정도 되죠? SLS가 거의 한 3,000톤 정도가 넘습니다. 네. 크기는 이 스타쉽이랑 비교하면 크기는 조금 작아요. 어. 크기는 한 100m가 조금 넘는 정도고요. 세턴 5보다 오히려 작습니다. 추력이 2배가 된다고 하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죠. 이게 100명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명당 60kg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한 7, 8톤을 실어야 되는 거죠. 6톤 넘게. 그렇죠. 6톤 넘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싣고 올라간다는 게 사실 발사체로서는 엄청난 연료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단은 재사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1단, 2단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을 우리가 슈퍼헤비 부스터, 2단을 그야말로 스타쉽 배라고 부르는데 1단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원래 발사했던 발사 장소로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 네. 근데 이제 2단은 아직까지 재사용을 실험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5월 중순쯤 발사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단계에서 스타쉽을 점점 안정화해가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최신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랩터 3 엔진이 33개가 달려 있으면서 33개가 엔진이 달려 있어요. 얘네는 진짜 우리 지구에서 존재하는 공학의 최절정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게 누리호가 4개가 달려 있잖아요. 1단에. 근데 4개의 이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느 4개 중에 하나만 너무 세면 그렇죠.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균형을 맞추면서도 움직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방향까지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화성을 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일단은 1차 목표는 달이죠. 그것들이 시험 비행을 다 통과를 하게 되면은 네. 사람이 탈 수 있는 용으로 개조를 해서 2028년도에 달에 내릴 때 스타쉽이 HLS라고 하는 휴먼 랜딩 시스템 달 착륙선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지구에서 착륙할 때는 젓가락 같이 이렇게 긴 막대기를 젓가락 잡듯이 그렇게 잡는데 달에 처음 내릴 때는 그 젓가락이 설치가 안 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내릴까요? 평지 지역에 엔진을 이용을 해서 똑바로 서는 거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할 겁니다. 지금도 그것들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수면에 똑바로 호버링 한다고 하죠. 해수면 일정 상공에 계속 떠 있다가 딱 내려오는 거. 2단도 그런 테스트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네. 추진력을 이용해야만 착륙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또 다른 미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타링크. 스타링크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됐다고 해가지고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 스타링크가 정말 대단한 게 옛날에 우리 위성 통신 그다음에 위성 중계 월드컵이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볼 땐 다 위성 중계였거든요. 네. 그때 무조건 사용됐던 게 위성 통신이고 그때 사용됐던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생중계라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몇 분의 딜레이가 있었어요.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게 늘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이 되려면 36,000km 고도에 떠 있어야만 그렇죠. 늘 같은 위치에 떠 있는 네. 위성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멀리까지 빛이 왔다 갔다 그거를 전파가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또 왔다가 수신해서 수신기에서 증폭 받아가지고 다시 송신해야 되고 네. 이 시간들도 조금 걸릴 거잖아요. 생각을 바꾼 거죠. 아니 통신을 그 높이 올려놓는 이유는 커버할 수 있는 영역 때문이거든요. 높이 올려놔야 그렇죠. 많이 커버할 수 있어요. 멀리까지 이렇게 가까이서 있는 것들은 요만큼밖에 못 보지만 멀리 점점점 더 뒤로 갈수록 더 멀리 보이는 것처럼.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지구의 일부의 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를 타고 멀리까지 갔더니 지구의 완벽한 구모습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좁은 영역을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낮은 네. 곳에 띄워두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많이 띄우면 된다. 개수를 늘리자. 개수를 늘리면 된다.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이미 10,000기가 돌파를 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 가입자도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통신망이 기관망이 잘 깔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그쵸. 그 통신망이 잘 깔려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그럼 왜 서비스를 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스타링크 입장에서는 네. 서비스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스위치만 켜면 되거든요. 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위성은 다 띄워놨고 우리가 너네 서비스하겠다라고 스위치만 켜면 되는데 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쓰면은 이득이니까. 그리고 B2B라고 해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나가는 원양 어선이라든지 유조선이라든지 아니면 크루즈라든지 또는 비행기라든지 그쵸.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활용도로 매우 높습니다. 멀리 배에 나가면 통신 잘 안 되는데 위성 10,000개가 띄워져 있으면 통신이 원활하게 되겠어요. 요즘에 원양어업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유조선 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스타링크입니다. 위성을 10,000개 띄워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면 위성들도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가 이제 수명이 다 됐거나 아니면은 좀 뭐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될 텐데. 네. 지금도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60-70대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궤도가 꽉 차지 않냐? 거의 비슷한 고도에 다 띄워져 있을 텐데 10,000개가. 호르무즈 해협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좁잖아요. 몇 킬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유조선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잘 통과를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숫자로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구 표면에 10,000개를 쭉 깐다고 해도 엄청 빈 공간이 띄엄띄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주로 나가면 그 똑같은 고도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들이 생길 거니까. 스페이스X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는 뭐 스타링크로 거의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고 네. 그 이후로 인류가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러시아의 우주선을 빌려서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보냈는데 스페이스X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인 우주인을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나사와 계약을 해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달의 착륙선으로서의 활용이죠. 네. 그래서 지금 팔콘 9으로 계속 뭔가 상업용 발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팔콘 9도 결국에는 스타쉽으로 옮겨갈 거거든요. 네. 한 번에 많은 양을 발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보고 생각보다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너무 많은데 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 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늘어났어요. 워낙에 너무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스타쉽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업용 발사체도 팔콘 9에서 스타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 탐사 사업이라든지 화성 미션까지 스타쉽의 성공이 그리고 상용화가 앞으로 스페이스X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SF 영화에서만 보던 우주 급유라든지 망대뷰라든지 또 우주 기지를 건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로 가능해질 수 있는 순간이 이 스타쉽의 상용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2021년에 스페이스X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국가기관이 민간 기업을 이렇게 단일 사업자로 선정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단일 사업자라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독점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혜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르테미스 미션은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했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 미션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이 존재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나사가 예산이 부족했고 스페이스X가 생각보다 엄청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은 스페이스X 쪽에서도 수요가 있었던 거죠. 달 착륙을 시험을 함으로써 우리의 목표인 화성을 가는데 이걸 테스트 베드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당시 경쟁 상대였던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죠. 이 블루 오리진이 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었어요. 이게 불공정 계약 아니냐, 독점 혜택 주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전체 미션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쟁의 그 입찰의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됐는데 2023년에 네. 약간 또 다른 이슈가 생겼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반격을 한 거죠. 그래서 블루 오리진이 소송에서 졌지만 의회가 나사한테 두 번째 공급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이라고 하는 착륙선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아르테미스 3차 발사에서는 먼저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달 착륙선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하는 시험을 할 거고요. 아르테미스 5 정도가 되면은 네. 블루 오리진의 이 블루문도 그렇구나. 하게 될 거다. 네. 참여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사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나 비용 절감 능력 같은 것들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기술 발전의 속도라든지 비용 절감 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네. 협력 체제로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협력 체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정부와 민간 기업의 어쩌면 분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연구 개발은 뭐 정부가 지도를 하고 아니면 네. 국가 주도로 중요한 미션들의 아젠다라든지 프로젝트 설정은 국가가 하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 빠른 기술력과 너네가 돈을 벌려면은 효율로서 이 문제들을 극복해봐라라고 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이제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주목을 최근에 받았던 거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였습니다. 맞아요. 업계에서 분석하는 스페이스X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서로 다른 가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작게는 1.25조 아니면은 뭐 크게 보면 2조 달러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러니까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위가 얼만큼 열려 있는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조 원에서 뭐 2,800조 원, 3,000조 원까지 예.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IPO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됩니다. 현재 기록이 사우디 아람코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 기록을 훨씬 국영 넘어서 석유 기업이잖아요. 국영 석유 기업인데 그때가 당시에 1.7조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훨씬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장을 하자마자 최고가를 찍는 그런 기업들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냐라고 했을 때 예. 아이러니하게도 스타쉽이라든지 팔콘 9이 아니라 스타링크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 사용자들도 많고 스타링크가 국방 안보 분야에서 보여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항성님이나 저나 네. 살아생전에 화성을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모습은 그래도 제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화성이 아무래도 인류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환경 중에는 지구와 그나마 거주 비슷한 공간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닥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 행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목표 현재까지 세운 거는 2050년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100만 명. 네. 라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스타쉽을 1000대 이상 대량 생산해서 2년 주기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때마다 한꺼번에 동시에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기업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화성에 정착하면서 그쪽에 맞게 진화를 하면서 화성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일 것 같고 전기차나 뭐 AI 로봇이나 이것도 다 화성에서 어쨌든 살기 위한 그런 그렇겠죠. 사업들의 네. 일환인 거군요. 자급자족을 하면서 뭐 방향성을 찾아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 얘기는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에 또 모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